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자, 오늘은 근대 영문학의 흐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이제 저녁부터 이제 수강 정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예, 여러분 이 강의 계약서가 없으신 분은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실에 가시면 이 강의 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예, 프레젠테이션이 총 12번이 있고 첫 프레젠테이션이 10월 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편성이 뭐 지금 급한 건 아니어서 어, 이제 수강 정정이 이제 끝나면 다음 주 초에 이제 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먼저 로맨틱 피리어드, 낭만주의 시기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소개를 한 다음에 애나 바볼드의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또 로맨틱 피리어드, 영국 문학에서는 이제 낭만주의 시기를 대략 1785년부터 183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 교재로 삼고 있는 노트 안탈러지에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노트 안탈러지에서는 낭만주의 시기가 대략 한 1780년대 이제 중반에 시작을 해서 1832년에 끝났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왜 1832년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뭐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정확히 낭만주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 이게 다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뭐 좀 빨리 보는 경우에는 1770년대, 그리고 늦어도 1790년대에는 로맨틱 피어리어드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830년 정도에 끝났다라는 데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 문학에서 낭만주의의 지속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뭐 이제 독일, 또 프랑스, 이탈리아, 뭐 폴란드, 그리스, 뭐 스페인, 자 이런 나라들에서도 낭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낭만주의는 19세기 내내 유럽 전역을 어, 휩쓸었던 문예 사조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로맨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로맨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로맨틱하다. 예, 여러분 뭐 의견 주실 수 있나요? 자, 로맨틱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연인 사이에 있는 감정 혹은 뭐 예, 낭만적이다. 여러분 이제 낭만이라는 단어는 로맨틱을 한자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로망을 이제 한자어로 옮길 때 이제 그게 이제 중국어에서는 뭐 로망 비슷하게 발음이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식으로 읽으면 낭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랑스러운 분위기, 뭐 다정하다, 따뜻하다, 남녀 간의 사랑,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거, 감정을 중시하는 거. 음? 그래서 여러분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데 자, 그 의미를 정의하기가 아주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로맨틱이라는 단어는 정의를 한다는 게 이제 불가능해요. 자, 그렇다면 자,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던 건가? 그 오리진이 무엇인가? 자, 로맨틱은 여러분 형용사죠. 그럼 로맨틱 이 형용사의 명사형은 뭘까요? 바로 로맨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로맨틱이라는 그 형용사의 명사형인 자, 로맨스는 남녀 간의 연애가 아니라 자, 중세의 로맨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이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이 슬라이드는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이미 올렸습니다. 특히 중세 로맨스라고 하면 그러니까 chivalric romance, 즉 기사들의 무용담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라고 하면 이건 기사들의 그 활약상을 담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로맨스는 a type of narrative that developed in 12th century France and spread to the literatures of other countries. 자, 본래는 12세기 프랑스에서 이 중세 로맨스가 발전을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제 퍼져나갔죠. 그래서 뭐 영국에서도 로맨스가 쓰여지고 스페인에서도 쓰여지고 자,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사들의 무용담을 왜 로맨스라고 불렀던 건가? 자, 이 로맨스는 원래는 자, signified a work written in the French language, which evolved from a dialect of the Roman language, Latin. 자, 그 로마 제국의 그 언어였던 그 라틴어는 유럽 그 거의 모든 나라들의 그 언어에 깊은 영향을 끼쳤죠. 자, 프랑스어도 라틴어에서 나왔거든요. 저 영어도 뭐 거의 그 어휘에 한 70에서 80%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자, 프랑스어도 라틴어에서 이제 나온 언어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프랑스어를 로맨스 랭귀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이다 해서 자, 로맨스 랭귀지의 하나로 그 프랑스어를 보는데 자, 원래 이 중세 로맨스는 프랑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12세기 그 프랑스에서 나온 것이 이제 중세 로맨스죠. 그래서 처음에 이 중세 로맨스를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쓰여졌다. 그런데 이 프랑스어는 바로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에서 기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로맨스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12세기 그 프랑스에서 처음 쓰여지기 시작한 이 기사들의 그 로맨스는 이제 당연히 이제 기사들이 그 주인공이죠. 그 기사들이 여러 그 어떤 환란을 만나면서 그걸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미션을 받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완수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는 a Spheric Age, 그러니까 기사들의 그 이제 시대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기사들은 그 물론 뭐 전투도 잘해야 되지만 매너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사가 준수해야 되는 어떤 그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규범과 예절이 있죠. 그래서 그 이제 기사도라고 하는 게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중세로맨스의 그 플롯을 보면 a quest undertaken by single knight in order to gain a lady's favor.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날 갖고 있는 그 기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렇죠. 그 어떤 기사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레이디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 미션을 떠나는 것을 퀘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퀘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 탐색, 탐험,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 퀘스트는 바로 여러분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뭐 괴물을 처치한다든가 아니면 귀한 보물을 얻는다든가 그럼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그 레이디의 사랑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frequently its central interest is courtly love. 그 이 기사들의 그 로맨스에서 주로 그려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courtly love다. 그러니까 궁정식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정식 사랑은 당연히 이제 그 궁정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 사랑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기사들과 그 레이디의 연애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그 중세 시대는 남녀 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죠. 뭐 중세 시대만 그랬던 건 아니지만 아주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그 여성들을 억압했던 시기였는데 자, 이 중세 그 로맨스의 이야기에서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사들이 아주 그 레이디들에게 헌신하고 어떻게든 그 레이디의 그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고 레이디의 어떤 요구이든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코어틀리 러브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어떤 여성에 대한 그 차별과 억압이 극심했지만 적어도 그 기사들의 무용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로맨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상당수의 그 어떤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로맨틱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코틀리 러브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가리켜서 저 남자 참 뭐 로맨틱하다. 응?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를 대하는 게 참 로맨틱하다. 마치 그 기사가 레이디를 대하는 것처럼 예, 아주 그 헌신적이고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그 높여주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모습. 바로 이제 이 코틀리 러브에서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에서 그려지고 있는 코틀리 러브에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그 로맨틱의 관념 대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 그 로맨스는 이러한 코틀리 러브를 묘사를 하면서 뭐 together with a tournament fought and dragons and monsters slain for the damsel's sake. 기사들끼리 그 토너먼트를 벌여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션의 이제 완수를 위해서 막 드래곤을 뭐 죽이기도 하고 온갖 그 몬스터들과 이제 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romance stresses the specific ideas of courage, loyalty, honor, mercifulness to an opponent, elaborate manners, and it delights in wonders and marvels. 그래서 그 기사도의 정신을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는 용감해야 되고 자기의 그 주군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 되고 명예를 목숨만큼 목숨 이상으로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적에게는 관대하고 그리고 아주 그 예의 범절이 바른 그러니까 기사가 그 따라야 하는 그 많은 그 코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로맨스에서는 현실에서는 없는 온갖 그 환상적이고 놀라운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드래곤이 등장하고 온갖 몬스터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초현실적인 아주 그 신비한 일들이 뭐 마법의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로맨스의 세계죠. 자, 이렇게 그 이 기사들의 그 로맨스는 그러니까 중세 시대부터 한 16세기까지 많이 쓰였거든요. 그런데 한 17세기 들어서는 어 이제 잘 쓰이질 않게 되고 그러니까 18세기 동안에는 이제 로맨스를 뭐 쓰는 사람도 없고 읽는 사람도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맨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 18세기에는 자, 로맨스라는 이 장르 자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18세기를 보통 뭐 이제 이성의 시대, 뭐 이제 계몽주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이성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 중세 로맨스를 폄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의 그 가치를 깎아내리게 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중세 로맨스에는 너무나 그 황당무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는 없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과 그런 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18세기에 이제 문인들이 보기에 이 로맨스는 이성을 그 개발하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로맨스 장르가 문학에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런데 18세기 후반 들어서 자, 다시금 작가와 독자들이 로맨스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Recovery of the Medieval Romances,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가 다시 부활을 했다. 그러니까 이 장르로서 중세 로맨스가 다시금 작가와 독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 자, 그러면서 문인들이 이 로맨스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기사들의 그 모험이나 그리고 기사도 정신, 그리고 이 연애, 이러한 이야기를 재평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 재평가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로맨스라는 장르가 갖고 있는 풍부한 상상력이에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죠. 어떠한 일이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마법의 세계죠. 그리고 온갖 그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괴물들이 등장하는 세계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무엇이든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작가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맨스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무한한 상상력, 그러니까 작가가 로맨스의 세계에서는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것,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게 18세기 후반부터 크게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로맨스는 그러니까 근대 이전에 작가들에게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는,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그 시공간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 점이 18세기 후반부터 이 작가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자, 그러면서 점차 이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modern literature should follow suit and become, in one sense, more romantic. 그러니까 바로 이 시기부터, 낭만주의 시기부터 자, 앞으로 문학은 로맨틱해야 된다. 그리고 문학이 마던해지려면, 근대성을 띠려면 로맨틱해져야 된다. 자, 이 말은 뭐 기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라, 뭐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상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문학 작품은 바로 작가의 상상력이 펼쳐지는 공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낭만주의 시기부터 문학이 모던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데 그 주된 근거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작가의 상상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로맨틱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지만 뭐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뭐 또 기사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중세 로맨스에서 보았던 그러한 어떤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많은 리더러처가 로맨틱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성립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자 그 문학은 로맨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자 문학 작품의 핵심은 작가의 상상력이다라는 거예요. 뭐 문학만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술의 그 근본은 그 예술을 창조한 사람의 상상력이다라는 게 이 시기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맨티시즘이라고 할 때 이제 낭만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 로맨티시즘의 원래 의미는 The Rehabilitation of Romance,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가 부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르적으로 다시금 그 작가와 독자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낭만주의 시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어느 작가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 로맨틱이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이 시기 어느 작가도 그러니까 did not think of themselves as constituting a group of romantic authors. 그러니까 이 시기의 작가들은 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시대 다른 작가들과 굉장히 다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시기에 그 어느 작가도 자신이 후대 로맨틱이다라고 이제 불리게 될 줄은 상상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 작가들을 한데 묶어서 그 로맨틱 authors, 그러니까 낭만주의 작가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는 빅토리아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시대 그 비평가들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18세기 후반부터 그 29세기 초반에 그 작가들을 그 한데 묶어서 로맨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 이 로맨스는 이렇게 그 18세기 후반에 부활을 해서 그러니까 19세기 내내 큰 영향을 끼쳤고 뭐 20세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여러분 그 20세기의 그 가장 유명한 로맨스가 뭘까요? 뭐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중세 로맨스를 모방한 문학 작품, 20세기의 그 문학 작품 중에서 중세 로맨스를 모방한 작품 뭐 떠오르는 거 있나요? 예, 가장 유명한 예는 바로 반지의 제왕입니다. 예,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그 영어로 보셨나요? 예, 반지의 제왕이 바로 중세 로맨스를 모방한 예, 그러한 작품이죠. 자, 그런데 자, 중세 로맨스의 그 퀘스트와는 상당히 그 다른 성격의 퀘스트가 반지의 제왕에는 있죠. 여러분 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 반지의 제왕의 경우에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아이템이 뭐예요? 바로 그 절대 반지죠. 원링. 그 누구든 그 반지를 끼게 되면 이제 그 절대 권력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그 절대 반지가 바로 이제 그 핵심 아이템인데 이제 흥미롭게도 그 반지의 제왕에서는 그 절대 반지가 자, 주인공 프로드에게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절대 반지가 그 전통적인 그 로맨스에서처럼 그 많은 모험을 거쳐서 획득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인공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그 퀘스트, 임무는 뭐냐면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중세 로맨스에서는 어떤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그 기사의 임무인데 반지의 제왕에서는 그 아이템이 처음부터 주인공에게 주어져 있고 그 주인공은 그 아이템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중세 로맨스의 공식을 뒤집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뭐 최근에 또 이제 TV 시리즈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끈 그 왕좌의 게임. 예, 여러분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그 왕좌의 게임도 역시 그 중세 로맨스를 모방한 작품이죠. 예, 드래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기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폭넓게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 소재가 중심이 되는 문학 작품도 로맨스라고 폭넓게 부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자, 해리포터 역시 로맨스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여전히 그 로맨스는 그러니까 현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떤 이 문학 시장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미디어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로맨틱 피어리엇, 그 낭만주의 시대 혹은 낭만기에 그 중세 로맨스가 재발견이 되면서 문학 작품에서 상상력을 중시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서 리터처의 의미가 달라져요. 예, 여러분 원래 그 리터처는 그러니까 learning in general, 그냥 학식, 지식, 학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문학 작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다 리터처예요. 모든 책이 다 리터처입니다. 그런데 자, 낭만주의 시기에 와서 자, 리터처가 지금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ettle down into the modern meaning that confines it exclusively to artistic expression, works of the imagination particularly.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자, 중세 로맨스가 가졌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그 상상력이었죠. 그러니까 상상력의 자유로운 발현. 이제 그게 그 중세 로맨스의 매력이었는데, 자, 중세 로맨스가 재발견된 이후로는 자, 리터처를 뭐 학식, 뭐 지식, 학문 이런 큰 의미로서가 아니라 바로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한 그 예술 작품의 의미로 쓰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떠한 예술적 표현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게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거는 문학 작품뿐 아니라 다른 그 예술 작품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기가 그러니까 로맨틱 피어리어드가 얼마나 그 문학사에서 중요한 그 시점인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아주 중대한 그 전환기였던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writers associated with the romantic period valued imagination and feelings as highly as reason and intellect. 어떤 이성과 그 지식을 강조를 하기보단 자, 상상력과 개인의 감정을 중시하게 되었다. Believe that humans are by nature good. 그리고 인간은 본래 선하다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작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연에 대한 강조, 자,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nature is the source of sublime feeling, divine inspiration, and even moral action. 그러니까 자연이야말로 인간에게 숭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영감을 주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 그리고 인간을 진정으로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자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celebrated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social order. 바로 이제 개인주의의 출현이죠. 어떤 사회 그 질서보다는 이제 개인을 중시하게 되었고, and critique oppressive class-based political regimes and social forms. 자, 이렇게 개인을 중시를 하게 되면서 자, 그 개인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제도, 사회제도를 비판하게 되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시기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그 1789년에 발발하죠. 그래서 자, 낭만주의 시기에 그 활동한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다. 그 여러분 그 이 시기의 그 작가들이 자연을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자연을 그 숭고한 감정 그리고 어떤 신성한 그 영감 그리고 그 도덕심의 그 원천이라고 이제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 이 첫 슬라이드에 이 그림을 넣었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독일의 이제 화가였던 카스파르 데이비드 프레드리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뭐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혹시 뭐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여러분 그 어떤 한 남자가 산의 정상에 산봉우리에 서서 그 자기 앞에 그 자연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자연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지금 안개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남자의 뒷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자연에서 지금 정확히 어떤 거를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 낭만주의 정신이 압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지금 자연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연이 지금 이 사람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자연과 마주하는 인간. 근데 그 모습을 이 그림이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노트 엔탈러지에서는 낭만주의가 1832년에 종결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왜 1832년인가? 자, 1832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선거법 개정이에요. 자, 영어로 이제 설명이 된 걸 먼저 보자면, Parliament passed a reform bill in 1832 that transformed England's class structure. 자, 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영국의 그 계급 구조가 바뀌게 된다. The Reform Bill of 1832 extended the right to vote to all males owning property worth 10 pounds or more in annual rent. 뭐 10파운드가 이제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1832년에 이 선거법 개정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즉 모든 중산층 남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전에는 중산층 남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는데, 자,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주로 도시에 사는 이 중산층의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고, 자, 그럼으로써 투표를 하는 인구가 확 늘어나죠. In effect, the voting public thereafter included the lower middle classes. 그러니까 1832년에는 이 중산층 이제 남성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여러 차례 그 선거법 개정이 더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중산층 그 밑에 그 계층에게도 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우리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두산백과에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자본과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19세기 영국에서는 자, 총 3차례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중산층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 등 대부분의 성인 남자가 선거권을 획득하였고, 자, 인구 비례에 의한 소선거구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점진적인 개혁을 통하여 20세기 초에는 비로소 남녀 평등의 보통 선거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1689년 명예혁명 이래 영국 의회는 그러니까 지주, 자유직업인, 대상인, 금융가 등 소수 계층으로 구성되었고, 유권자 수는 성인 남자의 6분의 1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여성 전체는 배제가 되었고 성인 남자 중에서도 6분의 1이 안 되는 숫자가 투표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산업혁명으로 농촌 인구가 신흥 공업도시로 대거 이동하고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성장함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자, 왜 그러냐면 농촌의 그 많은 농민들이 산업혁명 그 기간 동안 공업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농촌에서는 농사를 지어봤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 몰려가죠. 자, 이렇게 되면 농촌이 거의 비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는 인구가 뭐 2배, 3배 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농촌의 인구가 많이 줄고 도시의 인구가 급증했는데도 자, 선거구가 변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인구가 늘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자의 수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 그 대표자의 수를 줄여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인구가 1,000만 명인 서울과 그리고 뭐 인구가 겨우 뭐 몇십만 명인 지방 도시가 같은 수의 그 국회의원을 뽑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그 대표자의 수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작업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 한 예로 그 농업 중심의 낭부는 인구 300만 명에 236명의 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자, 공업 중심의 북부는 인구 400만 명에 단지 68명의 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한 예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부가 인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은 수의 그 대표자를 선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시정을 해야 했던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지역에서는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의원을 선출을 하고 맨체스터나 버밍엄 같은 자, 인구가 급증한 신흥 공업 도시에서는 한 명의 의원도 선출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났죠. 예.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50명도 안 되는 유권자가 2명의 그 의원을 뽑아서 파르라멘트에 그 의회에 보내는데 뭐 맨체스터에서는 인구가 그 급증한 도시에서는 한 명의 의원도 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중산층의 기반을 둔 휘그당은 18세기 말부터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자, 1832년에 선거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 50개 이상의 불합리한 선거구를 없애고 그러니까 거의 그 인구가 텅 비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원을 계속해서 보내는 자, 그러한 선거구를 없애고 그 의석을 신흥 공업도시에 배정하며 선거 자격을 완화하여 모든 중산층의 선거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 이런 점에서 제1차 선거법 개정은 농업 세력에 대한 공업 세력의 승리이고 자, 귀족 세력에 대한 중산층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선거법 개정은 노동자 계급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을 샀다. 예, 그래서 자, 제1차 선거법 개정의 의미는 이렇게 상당히 큰 것이고 그런데 그 중산층 남성에게만 그 선거권을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19세기 내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9세기에 2번 더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860년대에 자, 2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도시의 노동자에게 그러니까 1차는 도시의 중산층에게 그리고 2차 선거법 개정은 도시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1880년대에 제3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농촌의 농민들에게.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1차 개정 때는 도시의 중산층에게, 그리고 2차 개정 때는 도시의 노동자에게, 그리고 3차 개정 때는 농민들에게. 자, 이렇게 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여성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게 된 것은 20세기 들어서인데, 자, 1918년에 일부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었고, 1928년에 가서야 모든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100년이 걸린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은 그냥 한 차례 이루어지고 만 것이 아니라, 자, 1832년에 1차 개정부터 1928년에 모든 남성과 모든 성인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그 개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어떤 영국식 개혁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시간의 어떤 차이를 두고 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 개정은 거의 100년이 걸린 작업이었다. 그러니까 1928년에 가서야 모든 여성에게 선거권이 부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선거법의 그 역사를 아시면 지금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뭐 함부로 어떤 그 자신의 이제 선거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어, 이제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선거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렇게 1928년에 모든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을 부여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 19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모든 남녀에게 역시 선거권을 부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에 갖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의미 때문에 또 노트 안탈러지에서는 1832년을 낭만주의 그 시대의 종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제 다루게 되는 작가가 그 여성 작가이죠. 자, 아나 레티시아 바보드입니다. 그 이제 1743년에 이제 출생해서 1825년에 이제 사망했는데 이 바보라고 읽기도 하고 프랑스식으로, 아니면 이제 바볼드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 이 사진 자체는 제가 자료실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사진만 그 이 두 사람의 이제 초상화만 보여주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바볼드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바보라고 하면 이제 우리말로 좀 어감이 이상하기 때문에, 자, 바볼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애나 바볼드는, 자, 18세기 그 여성치고는 아주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에요. 그 교육을 뭐 이제 그 당시 여성치고는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이른 나이부터 그 문학적인 재능을 발휘를 했죠. 그 바볼드는 그 이제 주로 시를 많이 썼는데, 뭐 산문도 많이 썼고, 또 이제 아동 교육에 관련된 저서들도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 바볼드의 이제 시 한 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자, 이 시와 관련해서 알아야 하는 인물이 바로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 그 프리스틀리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 그 산소를 누가 발견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산소를 누가 발견했는지 아시는 분? 그 보통은 그 프랑스의 그 라부아지에라는 그 화학자가 그 산소를 이제 발견을 한 걸로 돼 있는데, 프리스틀리도 역시 그 산소를 발견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자, 이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 르네상스적인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 원래는 목사였습니다. 예. 원래는 그 이제 성직자로 자기의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다양한 방면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신학에도 이제 깊은 관심이 있었지만, 어떤 정치 사상, 그리고 화학, 어떤 사회 사상, 그러니까 정말 그 다방면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이제 100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프리스틀리가 지금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는 화학을 이제 발견을, 그러니까 산소를 이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산소 그 말고도 뭐 암모니아나 뭐 일산화질소, 뭐 염화수소, 그러니까 이런 기체를 이제 발견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 그 탄산수 마시잖아요. 바로 이제 탄산수를 이 프리스틀리가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그 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탄산수를 발명을 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광합성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유리 그릇 안에 이제 쥐를 가둬 놓고 그 유리 그릇을 밀폐를 시키면 그 쥐가 금방 이제 죽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산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식물과 함께 그 쥐를 가두어두면 쥐가 죽지 않는다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광합성의 원리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이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은 목사이자 신학자, 또 사회 사상가, 또 정치 사상가였다. 정말 그 한 인간이 이렇게 많은 그 관심과 재능을 갖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예, 그 다방면으로 이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프리스틀리는 이제 정치 사상의 그 측면에서 보자면 상당히 그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자유, 평등,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그 강조를 했고, 어떤 그 정부의 그 억압이나 어떤 그 잘못된, 그러니까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정책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그 프랑스 혁명이 그 일어났을 때는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이제 열렬히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스틀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이제 그 자신이 이제 간절히 기다리던 그런 그 사회적 변화, 그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사건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영국 내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제 과도하게 그 폭력적으로 흐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영국과 이제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를 그 이 국가의 적으로 보게 되었는데, 자, 프리스틀리는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프랑스 혁명을 비판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예, 끝까지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 프리스틀리가 살던 그 도시에 살던 그 농민들이 프리스틀리 저 사람 도저히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자, 프리스틀리의 그 실험실을 습격을 해서 이제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그 프리스틀리가 그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거든요. 이제 그때 미국은 뭐 독립한 지 얼마 안 되는 신생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프리스틀리의 명성이 뭐 미국에도 이미 알려져 있어서,
자, 초대 대통령이었던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프레슬리가 그 미국에 올 때 환영을 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아주 그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고 이 펜실베니아에서 1804년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의 이 배경이 뭐냐면, 자, 프리스틀리는 자기의 그 화학 실험에 쥐를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쥐에게 뭐 이산화탄소나 뭐 일산화질소, 뭐 염화소소 이런 그 기체들을 마시게 해서 그 쥐의 배를 이제 가르는 거예요. 이제 해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체를 마신 그 쥐의 그 핏줄이 색깔이 변하는 걸 보고 그 기체의 그 존재 유무를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스틀리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그 화학 실험을 위해서 이제 쥐가 꼭 필요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그 애나 바볼드와 조셉 프리스틀리가 아주 그 가까운 이제 지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바볼드가 프리스틀리의 그 실험실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실험을 하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찾아간 거였는데, 자, 마침 그날 그 쥐 한 마리를 이제 실험을 하려고 프리스틀리의 그 실험실 바깥에 그 내다 놨는데,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서 프리스틀리가 이 쥐는 오늘 저녁에 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쥐를 이 그 철창에 가둔 채 프리스틀리의 실험실 바깥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볼드가 이 철창에 갇힌 이 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쥐에 대해서 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쓴 다음에 The Mouse's Petition이라고 하는 이 시를 쓴 다음에 그 종이를 접어서 그 쥐가 갇혀 있는 철창에 끼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프리스틀리가 이제 실험을 하려고 실험실 문을 열었는데 이 쥐의 그 철창에 이 시가 끼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를 읽고 나서 이 쥐를 풀어줬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게 이제 프리스틀리가 이 쥐를 실험에 쓰지 않고 풀어주었나. 자, 그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 본문 앞에 있는 설명을 여러분이 뭐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이 시의 그 제목은 The Mouse's Partition 인데, 그러니까 파티션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어떤 탄원, 간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의 어떤 형식은 뭐냐면, 지금 이 쥐가 이 스피커가 되어서 프리스틀리에게 탄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실험에 쓰지 말고 살려달라라는 탄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의 시작 부분을 같이 보죠. Oh, hear a pensive prisoner's prayer. 그러니까 쥐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지금 이제 스피커입니다. 지금 그 프리스틀리에게 hear a pensive prisoner's prayer.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 pensive prisoner. 그러니까 근심이 많은, 슬픔이 많은 죄수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곧 해부를 당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쥐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pensive prisoner. 그러니까 시름에 잠긴 죄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 For liberty that sighs. 그러니까 탄식하는 이 자유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의 그 개념을 이 쥐가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쥐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여러분 그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자유를 존중해달라라는 것이거든요. 자, 나 역시 리버티를 갖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나를 가두지 말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고 나를 풀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never let thine heart be shut against the wretch's cries. 자, 여러분 이 thine heart는 그러니까 프리스틀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스틀리 그 당신의 마음이 자 나와 같은 그 가엾은 쥐의 이 울음소리에 문 닫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 나는 정말 그 wretch, 그러니까 가엾은 비참한 존재인데 자 나의 그 cry에 나의 이 울음소리에 자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지 말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죠. For here, forlorn and sad, I sit. 자, 지금 이 쥐가 그 철창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지금 희망이 없이 자, 슬픔 속에 잠겨 앉아 있다. 그러니까, 자, 왜 forlorn 하겠습니까? 예, 곧 해부를 당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within the wiry grate. 그러니까 이 철사로 만든 이 쇠창살 안에 나는 지금 갇혀 있다. 그리고 tremble at the approaching morn. 그리고 다가오는 그 아침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린다. 예. 그러니까 이 다가오는 이 아침에 바로 이 프레스틀리가 자기 자신을 꺼내서 해부를 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죽게 될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면 공포로 온몸이 떨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which brings impending fate.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자, impending fate. 그 임박한 운명을 가져올 테니까. 지금 이 쥐에게 이 impending fate, 임박한 운명은 곧 해부를 당해 죽는 것이죠. 그러면서 프리스틀리에게 이렇게 사정을 해요. If ever thy breast with freedom glowed. 자, 여러분 thy breast glowed with freedom. 자, 이렇게 그 어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가슴이 일찍이 자유로 빛난 적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가슴이 and spurn the tyrant's chain. 자, 이 독재자의 쇠사슬을 경매를 한 적이 있다면, 자, 여러분 이 쥐는 지금 보통 쥐가 아니에요. 예, 보통 쥐가 아니고 프리스틀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프리스틀리는 신학자, 목사, 그리고 화학자였지만 정치 사상가이기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프리스틀리는 상당히 그 급진적인,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사상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평등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 쥐는 프리스틀리의 그런 정치적 성향을 알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정말로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많은 저술에서 독재자의 쇠사슬을 비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프레스틀리의 진보적인 그 정치 사상은 이 시인의 바볼드도 공유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쥐는 이 프레스틀리의 이 정치적인 성향, 사상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신이 개인의 자유를 주장한 사람 아니었냐. 그리고 바로 당신이 독재자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 아니었냐. 그러니까 let not thy strong oppressive force
a freeborn mouse detained.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독재자를 비판했던 당신 자신이 strong oppressive force, 이 억압적인 힘을 사용해서 나를 detain, 가두어 두려고 하냐라는 거죠. 자, 나는 그냥 보통 쥐가 아니라 a freeborn mouse, 자유롭게 태어난 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쥐의 그 아규먼트가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이 쥐는 그 프레스틀리에게 당신 자신이 바로 개인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를 하고 독재자를 비난을 했었는데 어떻게 당신 자신이 억압적인 그 힘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가두어 두고 나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나는 프리본, 자유롭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유의 권리를 갖고 태어난 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쯤 이르면 이 쥐는 그냥 단순한 쥐가 아니라 어떤 상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 어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프레슬리 자신에게 어떤 프레슬리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옹호했던 그 자유의 권리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그토록 그 자유의 권리를 옹호했으면서 어떻게 나의 자유를 내가 비록 한 마리 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나의 그 자유를 억누를 수가 있느냐. 그런 의미죠. Do not stain with guiltless blood thy hospitable heart. 그러니까 그대의 그 쾌적한 그 벽난로를 그대의 그 쾌적한 벽난로를 죄 없는 피로 물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 이 heart는 이제 벽난로이고 이제 보통 그 이제 손님을 이제 집안에 들이면 이 벽난로 앞에 그 이제 손님을 모시고 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당신의 가정을 당신의 집안에서 무고한 사람의 그러니까 무고한 이 존재의 그 피를 흘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no triumph that thy wiles betrayed a prize so little worth. 그리고 당신이 계략을 써서 나 같은 그 쥐 한 마리를 속아 넘겼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프리스틀리 당신이 온갖 그 계략을 써가지고 나 같은 그 쥐 한 마리를 철창에 가두어서 실험에 쓰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필요 없다. 나는 뭐 그 프라이즈 일지는 모르겠지만 so little worth, 너무나 가치가 적은 프라이즈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속아 넘겨서 당신 목적대로 써먹게 되었다라고 자랑하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그 가치가 적다. 그러니까 쥐 한 마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The scattered gleanings of a feast, my frugal meals supply.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신텍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이제 식탁에서 털어지는 그 부스러기, 당신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나의 그 빈약한 식사 전부이다라는 거죠. 야, 여러분 뭐 쥐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리스틀리의 이 식탁에서 떨어지는 뭐 음식의 뭐 찌꺼기라든가 뭐 부스러기,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겠죠. But after unrelenting heart, that slender boon deny.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그 당신이 먹는 음식의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당신이 unrelenting 해져서,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무자비해져서, 엄해져서, 자, 나에게 이 음식 부스러기 주는 것조차 거부를 한다면, 여러분, 이 슬렌더 분은, 그러니까 빈약한 은혜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슬렌더 분, 이 빈약한 은혜는 바로 위에 나온 그 The Scattered Gleanings of a Feast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먹다 남은 그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당신 식구가 먹다 남은 그 음식 부스러기를 내가 먹으면서 사는데, 자, 그 빈약한 은혜조차 당신이 너무 무자비해서 나에게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주어고요. Thine unrelenting heart, deny that slander boon. 그러니까 이 deny의 목적어가 that slander bo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그 엄한 무자비한 마음이 그 음식 부스러기 조금 주는 것도 싫다고 한다면, the cheerful light, the vital air are blessings widely given. 그러니까 지금 이 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 당신이 그 음식 부스러기 뭐 나한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그것조차 거부한다면, 자, 나로 하여금 이 햇살과 공기만이라도 자유롭게 누리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뭐 나한테 더 이상 뭐 음식 부스러기 안 주겠다고요? 뭐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햇살과 이 공기는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이 햇살과, 그리고 자,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바이틀이 이제 그런 의미죠. 생명의 유지에 꼭 필요한 이 공기는 누구에게나 폭넓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생명이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왕이든 노예든 누구나 다 햇살을 누리고 공기를 숨쉬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나에게 거부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를 살려다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서 이 햇살과 공기를 누릴 수 있게 해다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45분이 되면서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자, 이 시는 그 다음 시간에 끝내고 이 시의 의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뭐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남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